잠깐 쉬었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쉬는 동안에 독실이가 수호지? 뭐 어디까지? 삼국지를 건너서 아니거든요. 뭐 어디까지? 계속 그러니까 하면 재밌겠다. 이게 제자백가 하고 진나라 이후에 진나라 말기에 초안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제 한나라 말기에 삼국지 이야기 나오고 이거 진짜 재밌잖아. 그거 이진남북조. 그러니까 등소평 나올 때까지 쭉 해주세요.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몇 부장 정도면 되겠습니까? 250부장. 이런 민실. 어쨌든 우리 요순, 하은주까지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제 그럼 드디어 공자가 나오시는 건가요? 네네. 공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리기론. 뭐야? 밀당. 빨리. 네네. 1월 1일. 첫 방송을 예약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래서 요수는 이제 하지 않고 하은주의 종교적인 특성이랑 그리고 주나라가 어떻게 중국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초하게 됐는지 그래서 천사상이랑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주나라가 실제 봉건 사회가 멸망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오고 이때 중국의 모든 사상의 시발점이 되는 사상들이 다 발생하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제자백가라고 배우게 되는데. 제자백가. 네네. 제자백가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백가가 그냥 여러 학설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자 모두 제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모두제. 네. 이제 이전까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교육은 누가 받는 거냐면 정치 경제적인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지배층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봉건 영주랑 이제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선생님이랑 제자 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업이에요. 교육시켜주는 게. 근데 주나라가 이제 쇠망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봉건제가 이제 오래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흔하게 원인으로 제시되는 게 인척관계가 이제 소원해졌다라고 하고 사회적인 급변 시기에 자꾸 사회변동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계급에 대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봉건제가 흩어지니까 주나라 자체가 이제 흩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백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만. 네. 그러면은 그리스의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인가? 달라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기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 실직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누군가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거를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사상이나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때는 이제 제후들이 다 나눠져서 나라들이 많이 생겼을 때야. 맞아요. 네. 그리고 제후들은 그러한 사상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 또 인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쪽이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제자백가의 초창기의 선생들은 주나라에서 속해 있던 관리들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아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이미 주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회적 격변 시기에 중국 전역을 주유하면서 떠돌게 되죠. 네. 일자리를 구하려고. 네, 일자리 구하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실직한 거예요. 네. 기원전 7세기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때 일단 철기는 시작됐습니까? 네네. 이때 우린 이미 뭐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FA 시장을 떠돌고 계신 분이군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구나. 지금 계약 체결하러 이제 떠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뭐 한국에서 이렇게 주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떠도니까 거의 세계 유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떠도는 거는 그 급이 다르구나. 네네. 한 500km, 800km 이렇게 움직여야 돼. 네.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신분이 원래 귀족이건가 세습되는 이제 귀족이건가 아니면 귀족 집안에 속해 있어서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는 세습 관리들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확산되면서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로 이제 스며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봉건 영주들은 한정돼 있고 이게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시대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지지 기반을 찾아야 되냐면 백성들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네네. 그래서 주종 관계로 보면 이제 주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영주로부터 이제 백성들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자백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6개 정도가 유명한데 처음에 음양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
그 각 분야들이 이제 조금 더 세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집단을 형성했다고 보면 돼요. 우주랑 만물 생성 작용을 음양으로 설명하는 거. 음이랑 양의. 음양가. 네. 그래서 얘네들 음양가고 얘네들이 뭐 이제 보통 중국의 우주 철학의 시초가 된다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관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대표적인 스승으로 떠오르게 되는 유가가 있죠. 유가는 뭘 하냐면 주나라 시대 때 이제 기존의 고대 사회에서 가르쳤던 이제 문헌들이 있어요. 고대 문화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걸 이제 육경이라고 하거든요. 6가지 책이 있어요. 주나라에 관련된 책.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뭐 예나 이런 것들을 담당할 때 그 예에 완전 능통한 사람들이. 그래서 고대 문헌, 예에 능통한 사람들이 유가가 되고 이 사람들이 민관으로 이제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례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제례나 태어나거나 여러 가지 죽거나 결혼하거나 할 때. 네, 맞아요. 관운상제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해서 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죠. 주나라에서 잘 배운 거야. 주나라에서 예법이나 맞아요. 뭔가 절차하는 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 내려와가지고 돈을 받고 그런 걸 해줬구나.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쉽게 뭐 묵가라고 알고 있는 묵가파들은 이제 가장 군사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이해할 때 굉장히 조직화돼 있고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규율을 따지고 근검절약을 모토로 해요. 묵가파. 네, 그래서 실제로 제자백가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묵가가 세력이 엄청 강했어요, 유가보다요. 왜냐하면 이 지지 기반들은 백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지배계층에. 그러니까 네.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근검절약해야 되고 지배계층이 부패하거나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폐해를 되게 적나라하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중국 영화 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서 어떤 뭐 성이 침략당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방어 전해주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묵가예요. 네. 아, 묵가군요. 네. 이 사람들은 왜냐면 풍해. 네,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따지면 우리 아버지랑 옆집 아저씨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평등 사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돼요. 침략 전쟁을 비판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주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춘추 전국지대로 넘어가면 한 대를 이어지는 왕족이 없거든요. 한 대라고 하면 30년인데 30년을 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참혹했을 거거든요. 매일매일 전쟁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왕 계속 바뀌고. 네. 묵가는 이걸 비판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날을 아주 전략적으로 방어해주는 거에 능통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전략이랑 거기를 성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제작해서 가지고 있고 이래요. 옛날에 묵가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나? 맞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방어해주는 그런 맞아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명가가 있고 명가는 저희 중세 철학 때도 한 번 했는데 명칭, 이름이랑 실질이랑 구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법가 나중에 진나라에 대해서 통일하는 정치 기반이 되는 법가는 도덕적인 교화를 하는 게 아니고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도덕성의 함양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통치제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마키아벨리.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뭐 노장이다라고 알고 있는 도가로 볼리는 도덕가들이 있어요. 그렇구만. 네네. 뉴에이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상 자체가 그전까지는 이제 봉건의 영주들이랑 결탁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독점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냥 탁 튄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진입장벽이 낮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만. 네. 귀족들이 향유하던 거였는데 실제로는 백성들이 향유하게 됐구나. 네. 그리고 이제 재밌네. 자기 안정된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미친 듯이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사람이 성장할 때는 자기가 깨지고 실패하고 아니면 자기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역량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때 급성장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상도. 이때 그래서 중국 철학의 모든 대표적인 사상들이 태동하게 되죠. 그걸 육가라고 불러요? 육가? 네네. 근데 대표적인 거 한 6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구나. 이 뭐 11개다 뭐 이렇게 많이도 말하는데 뭐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네. 신기하네. 네. 그러면은 주나라가 끝나고 이제 벌써 춘추 시대가 왔을 때인 네. 거야? 네네. 그리고 그 춘추 시대 때 활동하던 거를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6개 정도의 무리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그 제자 백가라고 해가지고 100개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통칭인 거예요. 그만큼 사상이 많아졌다. 네. 100개예요. 안 써봤어?
매장이 100개잖아. 아, 맞다. 네, 백화점. 그래도 백화점이. 장난 아니다. 제자, 네. 백가. 알겠습니다. 네. 상상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사상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사실. 맞아요. 법으로 이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상도 있을 것이고, 예법을 자연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예로 맞아요. 인의예지로 이렇게 감화시켜야 된다, 뭐 이게 다양한 사상들, 생각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왜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한국이 멸망한 거랑 똑같거든요. 한국이 멸망했으면 완전 혼돈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계속 사람들이 모색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맞아요.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네네. 이게 좀 우리가 멸망하더라도 어디 다른 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붕괴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언가 이걸 설명할 수 있고 우리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들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구직을 위해서 창업하고 계속 그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네. 네네. 사실은 그때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나라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때 이제 다양한 사상들을 종합하면 6개 정도가 되는 거고. 네네. 사실은 거대한 FA 시장이 열렸는데 네. 다들 자기 한번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나라보다 중요한 게 그 사상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상가가 어떤 한 나라에 있다가 자기 사상이 인정받지 못하면 또 딴 나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새로 네, 계약 맞아요, 체결해서 맞아요. 딴 데로 네네. 가고. 그렇죠. 사실은 내 성이 채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한자냐면 채나라 채더라고. 채나라라는 게 있었대. 네. 아마 그 30년 안 되게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 중에 하나였나 봐. 맞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사상에 뭐가 있네요. 뿌리가 있네요. 모르지 뭐. 검색해봐야지 얼른. 채나라. 그러니까 노예국 사장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노예국가 뭐 이런 거 아니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공자까지 이제 얘기하려고 예. 네. 그래서 공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중국 철학적인 사상의 흐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 세계에 대한 인문적 정신과 그리고 종교적인 문화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상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시발점이기도 하고 중국 철학이 쉽게 생각하면 맹자, 순자가 갈려 나오게 되거든요. 공자에게서. 네네. 형이상학을 더 중시하는 맹자. 쉽게 저희가 이해할 때는 그렇구나. 종교 정식을 더 강조하는 학파가 있고 그리고 현실 세계 문제 해결하는 거에 더 치중한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가 공자로부터 나오니까 공자는 이게 다 조화를 이루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야, 어떻게 그 그리스 철학이랑 똑같네? 근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로 나아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보통 보면 뭐 공자는 이랬어, 맹자는 이랬어, 뭐 소크라테스는 이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살면서 어떤 시기에는 공자처럼 생각하고 어떤 시기에는 뭐 아담 스미스처럼 생각하고 어떤 시기에는 한비자처럼 생각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정형화된 철학, 세련된 학파로 만들어주면 철학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상가의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못마땅했어. 예를 들면 어떤 사상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결국에 소크라테스부터 내려오던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철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못마땅해. 진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걸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펼친 거였을까.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이전까지 이전의 학문을 공부하다 자신 사상이 나왔을 테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두 개의 큰 부류로 딱 나눠버리고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다, 이거 플라톤이다 이렇게 딱 나눠버리잖아요. 근데 조금 사실 좀 못마땅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을 봤을 때도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거, 관념적인 걸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실을 강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 개인한테 있는 게 그냥 역사 안에서 펼쳐져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실 혹은 실제에 대해서 혹은 뭐 경험론 뭐 이런 식으로 합리론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나누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플라톤의 이거를 사상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이 동양이 더 이전이잖아요. 네. 맞죠? 네. 또 동양에 동일한 것들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맹자의 사상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독실에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고 방식이 중요한 건데. 그치, 사고 방식이 중요한 거 같아. 맞는 말 같아요, 그거는. 그렇군요. 공자 궁금하다. 네네. 공자 생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공자는 아까 전에 그 6가지의 어떤 사상적 뿌리 중에서 육아의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그 자신의 발을 얹고 있었던 거지. 네네. 육아의 최초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아파를 네. 알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이제 유세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공자 한번 소개해 볼게요. 공자. 이게 연도가 4대 성인, 추계시대에 담당하고 있던 4대 성인의 연도 자체가 이제 불분명해요. 근데 따져보면 공자가 기원전 한 550년 정도? 기원전 6세기. 네, 그 부처랑 좀 비슷하고 이거의 후대가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한 470년 정도. 그 다음에 예수는 그 다음에 네, 기원전 그렇죠. 훨씬 더 젊다고 볼 수 있죠. 젊다. 예. 시대순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자랑 부처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라고 보면 되죠. 나온 순서가. 그렇군요. 소크라테스가 성인에 들어가요? 네네. 추계 시대에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무함마드가 기원 후 5세기 맞아요. 네. 한참 후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걸 추계 시대라고 보는 게 이때 사상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지금 사상의 대전환이다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안 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비판할 수는 있어요. 소크라테스 타당하지 않다. 뭐 예수의 뭐 기독교 잘못됐다. 부처의 생각 틀렸다. 근데 어디 안에서 하냐면 그 사람들이 말해준 범주 안에서만 해요. 그걸 벗어나서 완전 획기적인 다른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구만. 생각의 한계 아니에요. 이게 모순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얘기하면 기원전 한 550년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노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구구 언덕구자 쓰거든요. 공구. 네네 맞아요. 공구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 다음에 자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자 이렇게 붙이는데 중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환경이 그렇게 중리 공구. 네, 맞아요. 중리가 어렸을 때 이름이야? 이름은 구고요. 자를 붙여요. 옛날 사람들은 이름 대신 부를 수 있는 명칭을. 네네. 그게 중리예요. 중리공구. 예. 근데 저희가 보통 공자라고 하는 거는 앞에 성공을 따고 자는 선생님이어서 존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자 하면 되고 공자님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자자가 존칭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환경이 가난한데 이게 그리고 공자 비판하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문제 삼는 게 출생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통 숙량홀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안징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 야합했다라고 해서 이 야합이 이제 들판 얄자에 합이 합할 합자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숙량홀 당시 나이가 70이 넘었고 안징제 어머니는 16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얼씨구나. 네,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이게 공자를 출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어서 이거 뭐 많이 비판하죠. 뭐 사생하다 이런 말. 그걸 왜 비판해? 네, 그렇지. 왜 비판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출생이 미천하다는 거, 사생한 거죠. 문제 삼고 싶으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때는 뭐 얘 이런 걸 더 중요시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 환경도 이제 풍요롭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가난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자도 어쨌든 이제 관직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다니다 자기가 이제 태어난 노나라에서 50세 때 결국 높은 관직에까지 등용돼요. 근데 이때 시대적인 환경 자체가 계속 너무 급변하는 시기니까 어떠냐면 정치적인 모락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자기의 사상을 받아줄 수 있는 데를 제자들을 이끌고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어릴 때가 갑자기 건너뛴 것 같은데. 공자 사상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는 뜻이 쓰고 그러니까 굳건하게 자기가 이거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40이 돼서 보통 우리가 40 불혹의 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의혹되는 게 전혀 없었고 50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귀가 순해졌다고 하거든요. 어떤 말을 들어도 노여움이나 이런 거슬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자예요? 그쵸? 그래서 그 공자의 위대한 거를 평가할 때 항상 이거에 대한 논어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발달 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단계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서 나중에 완벽한 성인이 됐다 해서 성인의 단계로 보통 많이 배워요. 일반화시켜서. 그리고 공자가 어렸을 때 그게 있잖아요. 그 장례식 어떤 뭐라고 그러지?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배우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어렸을 때 특징을 보면 약간 조숙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그렇다기보다
약간 좀 특이한, 지금 생각하면 뭐 예의나 그런 절차에 대한 오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맞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항상 혼자서 그런 절차 같은 것들, 그 장례나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하고 그런 거를 배우고 혼자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계속해서 장례 행위를 하면서 그걸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았던 거야. 어렸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주나라의 예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된 거지. 우리 김동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주나라 예법에 대한 오덕 덕후였던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잘 알게 됐고 네. 그걸로 먹고 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법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익숙하게 알게 되니까 네. 반대로 또 주나라 자체에 대한 동경도 생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고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 네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주나라의 복잡한 예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일단 알고 있고 그거의 장단점도 사실 깰 수 있게 되었을 거고. 네. 그런가? 그리고 이게 얘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때는 어떤 고정된 이렇게 예나 형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주거나 이거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논어에도 나오는데 공자가 이제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되고 이 당시에도 유명한 거예요. 이름을 날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물어봐요. 공자는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게 없냐. 성인이냐. 날 때부터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천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공자 스스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성인이거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미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뭐 예법이나 아니면 모든 거에 대한 지식을 통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되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육아 학파에 대한 시발점 창시자가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시켜요.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려면 자기가 완전 독보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이름을 빛내줄 수 있는 밑에 후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전에 이율곡 할 때도 맞아요. 하셨었죠. 네, 맞아요. 어떤 학파를 형성하거나 그 시초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체가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당대. 자기 제자들이 5년 연속으로 막 수능 만점자 나오고. 네. 그런 거군요. 대박 난 거죠. 네. 근데 그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저희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제자다 아니면 저 사람의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드물어. 이게 양자가 그렇네. 같이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스티븐 잡스처럼 완전히 인류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천재들은 자기 역량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거예요. 팀쿡이 찌질해지죠.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뛰어난 거랑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함양시켜서 이 사람을 돋보이게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랑은 달라요. 근데 공자는 자기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제자들을 77명이나 배출시켜요. 실제로는 진짜 당대 이름 날린 사람들이 77이 있는 거고 그 수백 명이 넘어가거든요. 제자를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역량도 뛰어나고 저희가 인류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네. 합격자 현수막 걸면 장난 아니겠다. 네. 수백 명 그러니까 장난 쫙 걸려있고.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일하시다 이렇게 보면 정말 능력이 뛰어나거나 탁월한 성취 이런 게 성과가 좋으신 분들 보면 밑에 사람들을 막 되게 제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현실을 좀 보면 우리가 우리 과거에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공직을 얻거나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이 주나라 예법이었대.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유명해. 누가 유명하냐면 공자가 그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편의 악플은 뭐 알아서 이거 다 막아주겠구만. 아니,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 독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관료제 사회가 아니에요. 아, 그래? 네네. 그러니까 제자백가가 유명하고 실제로 육아가 이때 당시에 공자 당시에는 중국에서 평정한 그 1등의 그 조직제도 아니거든요. 아니었다고 했잖아 아까. 네네. 오히려 오히려 묵가사상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그래? 지금 저희가 배우고 동양삼국을 지배하는 철학이 된 거는 승리자가 된 거는 승리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현대에 와서 어떤 천재들을 이야기할 때 그 제자가
또다시 어촌 두각을 나타내고 그 후계자가 또 그렇고 그랬던 게 과학 쪽은 사실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과학 쪽도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 그 당시 첨단은 달리고 있었던 이론이 나왔었던 거는 또 그 학교가 말하자면 혹은 그 연구소가 그 스승이 훌륭한 재단을 계속 불어 모은 거지 사실.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게 끊기지 않고 자기한테 끊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또 그게 완성되어 가고 계승되어 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13년간 유세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중국을 유세하면서 다니는 거의 지금 생각하면 세계 여행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니까. 왜냐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그 나라에서 따르고 있는 뭐 질서나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근데 결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 철학을 펼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원전 479년에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자가 70살에 이르른 경지를 보통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전혀 법적인 거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법도나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네. 규율의 내재화를 통해서. 네. 아닌가? 보통 종심소유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기 종심소유 불유구 해가지고 불유구. 자기 마음대로 따라도 그게 전혀 뭔가 법이나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고 하늘의 이치. 네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하늘의 법이 아니라 정말 현실법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역량이 한 학파를 형성하기도 하고 밑에 이제 뭐 걸출한 제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지만 중국 철학 특히 유교 철학에서 경전으로 배우는 기본 아주 교과서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요. 그 공자가 정립하게 돼요. 논어. 근데 여기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이론이 많아가지고 공자가 직접 썼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고 공자가 그냥 재창작한 거다 아니면 보완한 거다 이런 것도 또 아직 이론의 여지가 많아서 근데 논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서는 후대에 편찬되는 거고요. 네. 이 공자 때는 육경이라고 해서 고대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6가지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저희가 역시서, 예악, 춘추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뭐 역사서, 음악에 대해서 다룬 책, 아니면 예의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다룬 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망라돼 있는 거예요. 전보는 주역 책 이런 뭐라고? 식으로. 이름이 뭐 복잡해. 역. 주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던 것처럼. 주역. 주역. 네네. 현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보는 거랑 연결돼 있었죠. 그 다음에 시라고 해서 시경. 사람들의 감정을 함양할 수 있는 시들이 있는 거예요. 네. 문학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라고 해서 고대 정치 기록들이 기재돼 있어요. 요순시대. 네. 그다음에 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법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상례 어떻게 해야 되고 관웅상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악이라고 해서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절이랑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을 규율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적인 걸 함양할 수 있는 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좀 2가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춘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역사서예요. 춘추가. 네. 근데 이거 공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뭐냐면 자기가 술이부작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의 거를 자기는 그냥 모아서 재편집하는 거지 새로 공자가 유사 이래로 처음 말한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술이부작. 네, 술이부작이라고 해요. 이거를 술을 저술할 술 하고 부작은 새로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특징인데 실제로는 6가지 이제 기존 경전들을 자기가 총 재집대성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구나. 네, 공자 사상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맹자랑 순자계통이 이제 쪼개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중국 철학이 이게 2가지가 축이 돼요. 하나는 형이상학에 집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형이하학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왜 리기론의 프리퀄이 되냐면 리학파들이랑 기학파들이 여기에서 연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분리된 걸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종합할 때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기론이 맞아요. 그 학문에 따라서 정치제도도 달라지고 교육론에도 목적도 달라져요. 그러면 처음부터 분리하지 않았었으면요. 이제 와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렇게 이 둘 중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맹자 순자 분리됐잖아요. 분리하지 않고 만약에 공자가
예를 들면 100년을 더 살았어.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좀 더 집대성해갖고 정말로 잘 하고 그걸 제대로 받는 후계자를 세웠다면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게 필연적인 분리가 있는 거야. 이건 모든 역사에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 철학에서도 분리되잖아요.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랑. 불교도 마찬가지. 상좌부랑 그다음에 뭐지? 상좌부, 대중부랑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요.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사회가 발전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저희가 경험하는 거에 대한 집정이 너무 많아지니까 추상화가 고도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공자의 주장은 혹은 공자의 사상은 두 가지를 잘 융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미분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지금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성향이 학문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보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발달하고 현실 문제 해결 능력도 발달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중국 민족의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중국 민족이 굉장히 실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 문명만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정신적인 문화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꾸 지금의 중국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정신적인 게 좀 더 편향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보는 거고 물질적인 거에 대한 좀 더 편향된 게 일본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화 사상이 중국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민족적 특성도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 중심의 사고 방식이네. 중국을 중심에 두고.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이 꼭 말 그대로 중국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중화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청나라 시대가 되면은 그 조선에서 소중화 사상이었고 우리가 중화를 이어받았다. 맞아. 오히려 그렇게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아시아 전체 하나의 문화적인 걸로 봐야지 그 중국이 위대하다라고 보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역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범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여러 가지 쪼개져 있으니까 이미 중국 사회 내에서 보는 현상들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총 집합을 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지역적 특성이 뭐냐면 얘는 보통 사해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다랑 접해 있지 않는 거 한 면만 빼고는 사해내다. 얘는 대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네들이 천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 국가가 아니어서 교역이 막 발달하는 게 아니고 끊겼지.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해서 모든 게 다 완성되는 사회인 거예요. 서쪽은 산이 있고 북쪽은 사막이 있고. 그렇네. 네네. 그래서 특이하게 경전에서 세계라는 표현을 쓸 때 사해 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가지 바다 안. 그러면 그게 세계예요. 중국 자체를 세계로 동일어로 써요. 다 나머지 오랑캐고. 네네. 그렇구만. 뭐 중국에 대한 평가는 뭐 나중에 날 잡아서 현대 중국이랑 연결시켜서 해도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중국.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뜨겁잖아, 그지?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문화대혁명 때 이제 유학에 대한 그걸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걸 다 말살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서 경제개발하고 있지만 뭐가 목표냐면 선진국은 경제만 발달하지 않고 문화적인 집적도 굉장히 발달해져. 그러니까 문화적인 집적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국주의 사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나라 가서 다 착취해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학문적인 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자료들도 싹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유학 가는 게 왜냐하면 무슨 연구를 하려면 중요한 자료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서구 사회에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컨텐츠가. 그래서 특이하게 불교도 초기 불교를 배우려고 하면 그 당대 뭐 스리랑카나 인도 이쪽도 물론 유명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나 모든 원전들 사전들은 어디서 보유하고 있냐면 영국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 웃긴 것 같아. 아니 그거를 난 지금 유럽을 좀 싫어하는 게 되게 미국은 굉장히 아주 악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사실 유럽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와 그런 거를 하기 이전에 말로만 사과를 하지 그거에 말미에 교묘하게 뭐가 겹쳤냐면 2차 대전이 겹쳐버린 거야. 그래서 슈퍼파워로 러시아랑 소련이랑 미국이 확 커버리니까 미국과 소련이 모든 이제 공공의 일종의 어떤 악이 된 거지 둘이.
선이자 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유럽들은 언제나 이제 콩라인으로 밀어놨죠. 2위였죠, 항상. 그러니까 유럽이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보상과 제대로 된 그런 거를 하기 전에. 그렇네. 끝나버린 거야. 그냥 유럽이 되게 선진적이고 우리가 막 유럽에서 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 정말 비판받아야 되는 게, 뺏어간 걸 이제 돌려줘야지. 정말 자기네들 사과를 할 거면. 그건 그 당시 그랬었던 거다. 이건 문화 콘텐츠다. 우리가 더 보존 잘 해줄 수 있어, 너네보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 미국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럽도 좀, 유럽 관계자들이 들으면 싫어하시려나? 유럽에 독실 파견하겠습니다. 네. 문화재 몇 개 찾아오라고. 네네. 유럽도 반성해야 돼, 진짜. 화가 나.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네.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혹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거겠죠. 중국의 어떤 과거의 사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유럽을 가야 된다. 혹은 미국 쪽이든 어디든 맞아요. 서양에서 네. 그 사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뺏긴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돌려줘야지. 한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돌려주면 우리는 제대로 보존을 못할 거다. 근데 저 이거 좀 패배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 환수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요 나라에서부터 주나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를 철학적 사상과 연결시켜가지고 먼저 1부에서 설명해 주셨고. 네, 인문정신의 탄생 설명하려고. 그렇군요. 이미 우리는 기원전 13세기 끝냈어.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춘추 시대 때 공자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이번에 조금 부족하긴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일단 끝낼게요. 다음 주는? 내년에 다시 봐요, 여러분. 얼씨구.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번 후기들을 봐가지고 많은 분들 올려주시는 거 봐가지고 한 주를 더 밀지. 이게 역사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역사 중심으로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죠. 싫어하시는 걸 이번에 억지로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마음껏 날개를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걸 할지 아니면 다른.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이거의 제목을 리기론 프리퀄 해가지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맹자라는 책에서 아까 공자로부터 밑에 맹자 계통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맹자는 직접 공자랑 대면해서 배운 사인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맹자 바울 정도 되는 건가? 진짜로? 네네. 실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네. 대면하네. 네. 근데 맹자 책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비유로 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보통 집에서 다 가정에서 개를 키우니까 네네네. 개. 네. 보통 자기 집에 개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찾으러 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통 다 휴대폰 갖고 계시니까 오늘 내가 뭐 출근하거나 오늘 학교 가거나 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면 휴대폰 다 찾으시잖아요. 되게 백방으로. 그렇죠. 근데 맹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그걸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으러 다니면서 너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왜 찾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학문, 배움이란 건 다름이 없고 사람들이 각자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구방심에서 찾을 구자, 잃어버릴 방자, 마음심자 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다 하는데 이게 유학의 목표예요. 학문 목표.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인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인 거죠. 자기 마음. 유학에서 기라고 하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고요. 인류의 자아인 거예요. 인류의 자아죠. 네네, 우주랑 합일되어 있는 자기 본성을 본래 회복하는 게 목적이 돼요. 소크라테스도 죽기 전에 그 얘기하면서 죽는데. 뭐라고요? 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다 갚아달라고 말. 그 변론이나 이런 작품 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을 가꾸는 일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 장면들이랑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맹자 해주세요. 맹자 해줘. 소크라테스의 맹자 영양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오늘 동양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한마디씩 한 다음에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먼저 도희님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혹시 그런 것 같은데 맹자와 순자 중에서 맹자에게 더 마음이 가시는 거군요.
근데 이건 한국 사람들은 읽으면 맹자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맹자 뭐라고 해요? 순자는 완전 예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 이거 보통 특성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예전 지도 교수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셔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일본 사람들은 맹자 자체를 안 읽는데요. 사회 자체가 순자를 읽는데요. 저 이제 일본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한국의 유교 철학 학계는 어떠냐면 순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맹자에 대한 게 주류예요. 공자, 맹자. 그리고 노장도 되게 중요하다? 일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정신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순자는 겉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드러나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치. 예의. 예의.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의 극단적인 노력을 강조해. 그러니까 인문 정신이 극대화된 게 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교 정신이 극대화된 게 이제 맹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오늘은 뭐 맹자 순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러네. 그래. 차차 우리가 할 게 컨텐츠가 이제 또 있네, 그죠? 내년에 봐요, 여러분. 뭐라고? 내년 1월 달쯤에 이제 겨울에 네. 순자 맹자 캠프를 해갖고 순자 맹자에서부터 1박 2일 동안 미친 듯이 한번 뭐 마스터할 수 있는 클래스를 준비하신다고. 네. 기대됩니다. 그만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분기점들이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 현장들을 몇 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신비한 힘에 사람들이 매료돼서 거기에 제사들 드리고 거기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무당이나 이런 존재에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경도된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화의 시대라고 우리가 크게 불러볼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연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 요게 짱이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인간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 원칙들을 직접 마련하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를 김도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삶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잃어버린 자기를 못 찾아서 그래요. 저한테 오세요. 그 방식이요? 네. 알겠습니다. 계룡산으로 와. 30년 동안 고민했는데 우리. 네. 네. 독신 어땠어요? 비슷한 거 생각했어요. 되게 이러한 컨텐츠들이 되게 굉장히 풍요롭다. 사람을 풍요롭게 하겠구나. 되게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전 좋았는데 동일한 생각을 진짜 저 똑같이 했어요. 아니 이게 기원전 8세기, 7세기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 완성되어 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역사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올까? 사실 동일한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나타나고 사실 종교로 따지자면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의 사상을 너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죠. 다 그것도 하나하나 보면은 그거에 대한 핑계도 다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다 있겠지만 안타까움 지금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안타까움이 저한테 동일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러한 콘텐츠가 있고 이러한 진리에 근접한 이런 생각들을 적어도 고민하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인류가 해왔는데 왜 이럴까? 왜 반복될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래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도 뭘 느끼셨어요? 저는 안 듣고 있었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 이제 별거 없다? 별거 없네. 현대 철학을 해야지. 현대 철학을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생님 이거 약간 식상하죠. 동양 철학. 식상 거는 아니고 요즘에는 사실은 사실 말은 지금 현대 철학 봐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 철학은 되게 기술적인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하고 되게 신선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게 좀 끌리긴 해. 동양 철학이나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요. 그래서 나도 좀 바뀌어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 옛날 관심사인 현대 철학을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학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 정말 진리 추구가 아니라 알고 보니 나이가 들면서 성향이 바뀌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뭐랄까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감성이 먼저 앞서는 걸까요? 혹시 감성적으로 이걸 먼저 받아들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을 합리화시키는 걸까요? 감성과 이성의 문제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성적으로 고민했을 때도 과거에 이 추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진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로 자꾸만 수렴되는 것 같기도 해. 과학을 비판하면서 하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모든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주장을 항상 최 사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는 걸 하고 일단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아직도 널 기다리는데 이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어줘 제발 움직이지 마 왜 너가 여기